자, 오늘 계약 성립과 관련돼서 이제 학습하게 될 내용은 청약하고 뭐 승낙, 그 중에서 이제 청약을 오늘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청약은 거래 제의를 위해서 청약을 하는 사람인 청약자가 그 청약을 받는 사람인 피청약자에게 명시적으로 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인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뭐 불특정 다수를 할 수도 있으나, 청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성립을 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순한 거래 제의하고는 조금 달라요. 단순한 거래 제의가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MOU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청약은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거래 제의는 그냥 나는 누군데 너를 알게 됐다, 우리 좀 뭔가 좀 해보자 정도였다면, 이 청약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청약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너랑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예요. 의사.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를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얼마에 몇 개 너에게 팔겠다. 살래? 이거예요. 이거. 살 의향이 있느냐? 나는 너한테 팔 의향이 있다. 이게 명확하게 담기는 것이 청약입니다. 그래서 청약은 기본적으로 청약자의 피청약자에 대한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인 살래. 그리고 이 의사의 반대 쪽에 있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오케이, 수락을 하게 되면 뭐예요? 청약자의 물건을 팔고자 하는 의사와 피청약자의 그 청약에 대한 동의, 승낙의 의사가 합치되죠.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겁니다. 뭐가 성립되겠죠?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이라는 게 결국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이란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양 당사자인 물건을 파는 사람인 판매자 혹은 물건을 사는 구매자 양측 모두에게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시킵니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성립했는데, 계약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되죠? 계약 위반이 되죠. 계약 위반하면 여러 가지로 뭐 금전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뭐 부담해야 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양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구속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역계약의 뭐 요건, 뭐 특징,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불료식성이 있다. 계약은,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불료식성. 이 불료식성이란 게 제가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양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도 당연히 구두로도 할 수 있고요, 전화로도 할 수 있고요, 메일로도 할 수 있고요,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고, 뭐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의사가 중요해요. 나는 너랑 거래를 하겠다. 의사 표시. 자, 그래서 청약의 요건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볼 수가 있는데, 요 내용들은 사실 UN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인 CISG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살펴보면,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계약을 너랑 하고 싶은데 뭐로 하겠냐 이거야. 뭘 할 거냐 이거야. 일단 물품이 나와야죠. 내가 너한테 뭘 판다. 이 물건을 판다. 그럼 이 물품이 있으면 또 뭐가 중요하냐면 가격하고 수량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물품이 뭐고 가격은 얼마고 얼마 정도 팔 수 있을지는 밝혀야 돼요. 청약에서는. 뭐 그 외에 세부적인 조건이나 뭐 선적 시기나 포장 조건이나 보험 조건이나 운송 조건이나 뭐 그런 세부적인 조건도 청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물품의 명세와 단가와 수량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CISG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CISG 14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품하고 단가는 알겠는데 수량은 왜 중요합니까? 수량은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소비자로서 물품을 마트나 시장 가서 사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삽니다. 목이 말라요. 편의점에 가요. 콜라를 사요. 한 박스 사는 사람 있어요? 한 캔이나 한 병만 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가격만 중요해요. 얼마인지. 근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요, 수량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당장 이만큼이 필요하고 앞으로 또 이만큼이 필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지금은 몇 개가 필요 없는데 내년 돼서는 더 많은 수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업이란 거는 경영 기획을 세우고 구매 계획을 세우고 그 경영 기획 속에서 구매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공급자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물건을 너무 잘 만드는데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한 달에 100개밖에 못 만들어. 나는 1000개가 필요한데 얘랑 거래할 수 있어요? 없지. 1000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도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이건 확정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50원에 팔기로 했는데 계단 가격 50원 했는데 50불 했는데 저쪽에서 오케이 하니까 아니야 미안해 60불이야.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최종적인 오퍼예요. 제안이에요. 제안. 난 이렇게 너에게 팔 거야. 나의 팔 의사 이래.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50달러의 단가를 정해서 파는 걸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받은 피청약자가 승낙했어요. 오케이 했습니다. 콜 했어요. 수락했어요. 그러면 양 당사자의 의사는 합치되었고 그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률적으로. 뭐 실질적으로는 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뭐 계약서도 작성해야 될 것이고 뭐 하지만 어찌 됐든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됐고 거기서부터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거죠. 이 청약의 내용으로. 그래서 비슷한 청약인데 청약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거래 제의인데 양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그걸 청약이라 하지 않습니다. 청약으로 보지 않아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청약의 유인 내지는 뭐 거래 제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뭐 서큘러 레더 같은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받는다 한들 그런 걸 보낸다 한들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며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인 청약이 일어나기 전에 예비적 교섭 같은 겁니다. 청약의 유인이나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특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또 이런 이슈가 청약의 유인하고도 관련되어져 있는데 내가 거래 제의를 해요. 누군가에게 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특정 다수한테 다 얘기해요. 여기 가서도 얘기하고 저기 가서도 얘기하고 저기 가서도 얘기하고 뭐 그 중에 한 명 사겠다 하면 사는 거지 뭐. 이거를 과연 청약으로 볼 수 있느냐? CISG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특정한 1인이나 아니면 2인 이상의 특정인 그러니까 복수도 가능해. 다수도 가능하다면 여러 명일 수도 있다 이거야. 여러 기업일 수 있다 이거야. 하지만 뭐 특정한 여러 기업 그 사람들을 상대로 거래 제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래 제의는 대표적으로 광고죠. 광고. 이 거래 제의란 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신용 조사를 해서 저 거래 상대방이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필요하겠구나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 제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청약인데 청약의 유인 같은 광고는 이 사람이 살지 살 능력이 되는지 구매할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막 뿌리는 거예요. 사라고. 그죠? TV에 간혹 가다 보면 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품 팔아요. 그죠? 그거 왜 해? 나한테 왜 보여줄까? 나보라고 노출하는 거 아니죠? 광고가.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노출하는 거죠.
예, 그렇잖아. 뭐 내가 무슨 임플란트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상이 특정돼야 된다. 지금 제가 수업에 앞서서 100명의 이름을 불렀어요. 100명 괜찮아요. 왜? 특정한 100명이니까. 특정한 100명이니까. 괜찮다 이거. 100명한테 하는 거 괜찮다 이거.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익명성을 이용해서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거는 청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청약의 요건은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되고 의사가 구속되어야 하고 대상이 특정되어져야 한다. 자, 청약의 종류를 좀 살펴봅시다. 청약은 그 청약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눠보면 매도 청약과 매수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도는 팔겠다는 거죠. 판매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물건을 살 사람한테 살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 물건을 살 사람이 물건을 팔 사람한테 제안하는 거, 이거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수 청약이라고 하는데, 매수 청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문이죠. 주문. 오더죠. 오더를 하는 거죠. 오더를 했는데 내가 못 팔겠어. 그럼 거절하는 거지 뭐. 그죠? 자, 그다음에 청약의 발행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건 뭐 이건 쉽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하면 국내고, 해외에서 하면 국외고. 그렇죠? 그게 뭐 이슈가 없는 종류인 거고. 자, 청약의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청약의 유형. 청약의 유형이라고 해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청약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확정 청약, 불확정 청약, 반대 청약, 교차 청약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게 법이란 게 정말 계속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건건이 달라요. 건건이 달라.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개념의 명확한 사전적 의미가 뭐냐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게 될 확정 청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승낙의 해신 기간 동안,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유효 기간 동안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의사 표시가 명시적으로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청약을 확정 청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의 명확성과 구속성 그리고 특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제까지 해신 주십시오, 이 물건을 살 의사가 있으면 몇 날 며칠까지 해신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그러한 청약을 펌 오퍼, 확정 청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불확정 청약인데, 사실 뭐 엄밀하게 뭐 쉽게 보면 확정 청약이 아닌 모든 청약은 불확정 청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뭔가 하나씩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판매 의사가 없어서 뭐 유효기간을 뭐 두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없고 뭐 있고 그걸 떠나서 상대방 피청약자가 어떤 승낙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과연 확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불확정 청약은. 뭔 이유를 달거나 조건을 달거나 등등등, 뒤에서 보게 될 뭐 조건부 청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청약의 의사와 승낙의 의사만으로 계약이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확정 청약. 그렇지 않은 청약들이 불확정 청약, 프리 오퍼가 됩니다. 자, 반대 청약은 카운터 오퍼라고 하는데, 반대 청약은 좀 다른 거예요. 유형이라고 구분을 해놨지만, 자, 청약자가 있죠. 무역 거래에선 이 사람이 뭐 수출자나 판매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피청약자가 됩니다. 청약을 받는 사람. 무역 거래에서 이 사람이 뭐 수입자이거나 뭐 구매자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래 제의를 합니다. 거래 제의. 오퍼죠, 오퍼. 그러면 오퍼에는 제가 앞에서 명확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물품이, 그리고 가격이, 단가, 그리고 수량, 뭐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적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안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돼요. 거래가 성립이 돼. 근데 피청약자가 말이 많습니다. 다 좋은데 러시아 가죠. 토를 답니다. 좀 보니까 그래서 뭐 말을 한참 돌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생각을 좀 해보니 단가가 좀, 그래서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요거 좀 수정해달라는 거죠. 가격 좀 낮춰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피청약자가 원래 청약자한테 역제한하는 겁니다. 역제한. 이게 카운터 오퍼입니다. 역제한. 그러면 이 카운터 오퍼는 청약에 대한 뭐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원래 오리지널 청약에, 원청약에, 오리지널 청약의 거절이면서 그와 동시에 새로운 청약입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거래 제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단가를 예를 들어서 뭐 $5 낮췄어요. 계단 가격 $5 낮췄어요. 그래서 이 청약자가 그래 생각해보니까 네가 이 정도 사주면 $5 할인해 줄게. 오케이. 승낙 콜 했어. 그럼 뭐예요?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이 사람이 승낙한 거죠. 그죠? 그리고 계약이 성립되죠. 그렇게 되면 이 새로운 청약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따지고 보니까 피청약자가 청약자가 되고 원래 청약자가 피청약자가 되고 이 상황을 카운터 오퍼라고 합니다. 카운터 오퍼. 반대 청약. 그래서 반대 청약은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 역제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교차 청약이 있습니다. 크로스 오퍼. 이건 뭐냐면 동일한 내용이 청약자와 피청약 사이에 서로 크로스 되는 걸 말합니다. 상호 간에 상호 교차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영미법에서는 절차적으로 좀 하자가 있었다라고 봐서 불인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륙법은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당사자의 의사, 행위자의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법률적 해석을 봤을 때 절차를 문제 삼는다는 얘기고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의사가 통했다는 걸 아는데 굳이 쌩깔 이유가 있어요? 서로 거래 안 할 이유가 있어요? 하면 되지 뭐. 그죠? 유도리죠, 유도리. 법은 좀 뭐랄까 보수적이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경직돼 있잖아. 그렇죠? 사석에서 이렇게 경영학 박사하고 법학 박사가 만나서 토론을 하면 답답해요. 답답해. 있어. 자, 그다음에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다. 조건부 청약. 얘는 청약은 청약인데 앞에 조건이 달려 있어. 컨디션이 달려 있어. 뭐냐 이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확정 청약은 이런 거였죠.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거래 제의하고 그 거래 제의를 상대방이 받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런 걸로 배웠는데 조건부 청약은 뭔가 좀 단서가 달려 있어.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입니다.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은 뭐냐? 물건을 보내요. 일단 보내, 청약자가. 그래서 피청약자가 받아봐요. 좋네. 그래서 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돈 보내줍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살 생각이 없으면 뭐 아닌 거지 뭐. 그죠? 그거 외에도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오픈, 셀, or return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뭐 시용 판매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청약하고 함께 내가 거래 제의하면서 물건을 일단 보냅니다. 보내서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뭐 수탁자라고 할 수 있죠.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해요. 팔아봐요. 팔리면 대금 치러주면 됩니다. 원래 청약자한테. 거래가 성립된 거죠. 안 팔리면
반품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의 거래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서점하고 약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예. 교보문고에 잔뜩 쌓여있는 그 책들, 그러면 교보문고와 그 잔뜩 쌓여있는 책들을 그 재무제표상에서 재고자산으로 볼 거냐 이거야. 그러면 아마 출판 서점들 재무제표 정말 삭막할걸? 예. 그거 다 재고자산으로 잡으면 예, 뭐예요? 교보문고에 그 쌓여있는 그 수많은 책들이 교보문고의 자산이 아닌 거야. 뭐겠어요? 출판사가 갖다 놓고 교보는 뭐만 해주는 거야? 장소와 그런 것만 빌려주는 거죠. 디스플레이 해주고. 예. 그래서 잘 팔리면 뭐 좋은 데 갖다 놓고 안 팔리면 반품. 약국도 그래요. 약국도 동네에 있는 약국부터 대형 약국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약들 그 약사님이 다 사놓은 거냐? 아니겠죠, 당연히. 제약회사가 영업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겠죠. 팔리면 대금 치러 주시고 안 팔리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국제무역 사이즈로 커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황조건부 청약입니다. 시황이란 말이 한자가 붙어 있는데 뭐냐면 시장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시세에 따라서 국제 시세가 요동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에는 보면 국제 시세가 정해져 있는데 얘네가 일정하지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막 변동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시세, 세계적인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뭐 확정된 가격이 아닌 그런 조건부 청약을 말하는 거고,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prior sale이라고 하는데 선착순이죠. 뭐예요? 거래 제의했어요? 사겠다 해요? 근데 그냥 무조건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가 남아 있어야 된다. 어떤 물건이 그렇겠어요? 한정판. 모두 다 사고 싶어. 모두 다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나? 아니죠. 왜 한정판이겠어? 많이 안 만드니까. 그러니까 한정판에 그 이렇게 막 미치는 사람 보면 좀 한심해요. 일부러 적게 만드는 거거든. 한정하라고. 그 한정판에 맛들인 기업은요 또 내요. 다음 시즌이 오면 이거 되는구나 싶거든. 기업 입장 한번 생각을 해봐. 10,000개, 20,000개 찍었을 때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 근데 100개만 만들었어. 불티나게 팔려. 웃돈 얹어서 팔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요거 이렇게만 만들고 말아야지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다음 시즌이 오면 또 한정판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것이 뭐. 그러니까 구매자보다 판매자 우위에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조건부 청약일 수도 있는데 final confirmation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약자가 청약을 해요. 피청약자가 오케이 승낙했어요. 그때 이 승낙에 대해서 원래 청약자가 컨펌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래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청약이야? 오히려 피청약자가 한 승낙이 청약이 돼버리는 상황. 이거를 서브콘 오퍼, 줄여서 서브콘 오퍼라고 하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반적인 확정 청약하고는 뭔가 좀 다르죠. 뭔가 꼬여 있거나 조건이 달려 있거나 뭐 단서가 달려 있거나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건부 청약이라고 하고, 자,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서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청약의 유인이란 건 청약이 아닙니다. 뭐예요? 단순한 예비적 교섭, 물건 한번 사봐라 라는 거래 제의예요. 그래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뭐 청약의 유인을 내가 보고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계약이 성립돼 가지고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청약의 유인 같은 경우에 물품의 자세한 명세가 안 담겨 있어서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청약의 유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로 광고, 견적, 가격표, 카탈로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카탈로그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청약자가,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문서를 2개를 보내요. 한 가지 첫 번째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어떤 물품, 그리고 이 물품을 내가 공급할 수 있는 뭐 어떤 능력, 수량, 그리고 단가, 그리고 그 외에도 언제까지 내가 물건을 실어줄 수 있고, 포장은 어떻게 해줄 것이며, 뭐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살 생각이 있으면 언제까지 답을 달라. 자, 그리고 2번째 서류가 갑니다. 2번째 서류에는 이 회사가 만드는 모든 물품의 라인업이 적혀 있고, 모든 물품의 가격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화려한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전자는 청약이고 후자는 청약의 유인이에요. 차이. 카탈로그 같은 거. 그리고 광고. 광고. 그래서 청약의 유인의 종류,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도 청약의 유인이죠. 그러니까 얘가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자가 먼저 청약의 유인을 한 거고, 이 사람이 오케이 사겠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최종 컨펌을 해야 되니까, 이게 청약, 뒤에 오는 어떤 청약에 대한 승낙과 컨펌이 청약 승낙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보내는 거는 이 청약을 유도해내는 거잖아, 유인해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예요, 서브콘 오퍼에서는. 자, 그 외에도 가격의 견적서라든지 광고라든지, 광고가 가장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입니다. 상업 광고가. 아까 우리 친구 이름 중에 조인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유명한 탤런트가 있죠. 한때 이 친구가 아웃백 스테이크 광고 모델이었어요. 아웃백 광고 스테이크를 딱 보여주면서 포크로 스테이크를 딱 찍어가지고 보여줍니다. 같이 먹자고. 그거는 뭐예요? 그 광고를 보는 사람한테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의 유인을 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겠지. 인성 씨가 나한테만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차이다. 자, 그 외에도 뭐 입찰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약의 유인이죠.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겠다 했어요. 어떤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경매한답니다. 근데 그거 나한테 사란 얘기야? 아니죠. 경매에 참여해서 내가 낙찰되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래 제의가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청약은 효력이, 그 효과가 언제 발생하느냐? 청약이 피청약자한테 도달할 때 발생합니다. 자, 이게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편지로 해도 되고, 팩스로 해도 되고, 이메일로 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편지나 이메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지라는 걸 우리가 써요. 그래서 내가 붙여요. 그럼 이 내용, 청약의 내용이 언제 효과가 발생하느냐, 언제 그 효력을 발휘하느냐를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편지를 실제로 보냈을 때, 이 편지가 상대방의 사서함에 꽂혔을 때, 그 사서함에 들어가 있는 편지를 빼내서 상대방이 읽어봤을 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발송했을 때, 도달했을 때, 인지했을 때. 그 중에서 청약은 도달이에요. 도달, 리치, 도착했을 때. 물론 제가 편지와 이메일을 얘기를 했는데, 편지는 그렇죠. 근데 이메일은 뭐예요? 발송하고 도달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죠. 근데 도달하고 인지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CISG가 1980년대에 만들어져서 그래요. 얘가 만들어질 때, CISG가 만들어질 때는 이메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 지금 여기 도달주의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지금의 이메일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좀 안 맞아. 근데 얘는 법은 법이야. 1980년대에 만들어진 법에. 그럼 이 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는 도달할 때, 승낙자, 그러니까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게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사라졌다.
혹은 늦게 도착했다. 예, 그런 거는 청약이 유효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청약이 효과를 발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그것에 대한 부담은 다 청약자가 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withdrawal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승낙된 경우는 물론이고 승낙 이전이라 할지라도 청약자가 일단 통지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여기서 이 말이 있죠. 청약자가 일단 통지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이 말은 청약이 유효하게 되었다면입니다. 줄이면, 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청약이 유효하게 되었다면 청약자 임의대로 리보케이션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 잠깐 건너뛰어서 13번 슬라이드부터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CISG 제15조, 16조, 17조에는 청약의 효력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5조에 청약의 withdrawal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살짝 지워 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약은 발송할 때, 도달할 때, 인지할 때 중에 도달할 때라고 그랬어요. 효력이 생기는 거, 유효해지는 거, 청약이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가 되는 시기가 도달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물품이나 가격이나 뭐 적어가지고 보냈겠죠. 근데 이 가격을, 원래 생각했던 가격은 500원이었는데 500불이었는데 공을 하나 잘못 적었어요. 빼먹었어요. 50으로 난리 났죠. 500원에 팔아야 되는 걸 50원에 판다고 생각해봐요. 난리 났죠. 누군가는 사표 써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기업에게는. 자, 난리 났어. 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없애고 싶죠. 없던 일로 만들고 싶죠.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청약자가 이 청약이 유효해지기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약자의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뭘 할 수 있느냐? withdrawal을 할 수 있습니다. W라고 쓸게요. 자, 만약에 이 청약의 의사가 도달해서 청약이 유효하게 됐어요. 효력이 생겼어요. 이건 이제 유효한 청약이야. 그 유효한 청약이란 말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피청약자가 거기에 대해서 콜 할 수 있고 오케이 할 수 있고 수락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때부터 이 피청약자가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오케이 사야겠다, 의사 보내겠죠. 청약자한테 승낙을 하겠죠. 그래서 청약이 유효하게 된 다음부터 이 사람이 뭐 승낙을 발송하든지 뭐 그거는 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니까, 어찌 됐든 청약이 유효하게 된 이후부터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리보케이션이란 걸 해야 됩니다. 여기도 그냥 R만 쓸게요. 자, 보통 withdrawal을 철회라고 많이 해요. 철회. 그리고 리보케이션을 해석을 할 때 취소라고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차이가, withdrawal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유효하기 전, 리보케이션 같은 경우에 청약이 유효하고 난 다음 걷어들이겠다는 거잖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잖아. 왜? 공을 하나 빼먹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같으냐? 같을 수 없죠. withdrawal인 철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서류를 적어서 보냈는데 요 내용이 틀렸어. 걷어들여야 돼서 구두로나 전화로나 뭘로 연락합니다. 이거 잘못 보냈다고. 근데 도착을 했어요. 유효하게 됐어.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야. 취소할게. 취소할게. 협의를 해야 돼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승낙을 해버렸어요. 그럼 승낙이 했다는 말은 뭐예요? 계약이 성립됐다는 말이죠. 그죠? 계약이 성립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청약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취소해야 돼요. 왜?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청약이 있고 거기에 승낙이 있으면 뭐가 된다?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돼서 계약이 성립된다. 승낙이 이루어졌어. 승낙이 유효하게 됐어. 그러면 청약을 취소할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승낙을 하기 전이라도 이때는 이게 자기의 의사가 유효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유효한 의사표시란 얘기예요. 유효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걸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행동을 취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을, 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강의 자료에 영어 표현으로 withdrawal이나 revocation 쓰지 말고 청약의 철회, 청약의 취소 쓰시면 되지 않느냐. 문제가 뭐냐면 무역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하고 법대 교수님들하고 이거 해석을 좀 다르게 해요. 영어 같은 영어 단어인데 withdrawal을 어떤 다른 책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깊게 공부하겠냐 싶은 생각도 들지만 withdrawal을 철회라고 해석 안 하고 취소라고 해석하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revocation도 취소래. 네. withdrawal도 취소, revocation도 취소. 뭐 이렇게 해놓은 책도 있어. 그러니까 교수님마다 좀 달라.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영어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학설이 좀 갈리고 하더라도 왜 그런 게 있잖아. 다수설, 소수설 뭐 있죠.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withdrawal은 철회, revocation은 취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같은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에 청약의 거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해석이 같아요. rejection, 거절. 예. 뭐예요? 안 해. 안 사. 안 사요. 네, 이거죠. 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이제 이메일 세대니까 이메일을 쓰니까 무슨 이게 뭐 가는데 뭐 도달이 있고 뭐 보냈으면 보낸 거지 뭐 걷어들이고 어쩌고저쩌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스스톤 하는 사람 있어요? 있을 줄 창피해서 손을 못 드는 건 다 알아. 있어. 그 보면 이제 카드 게임인데 그 게임에 보면 마우스나 아니면 패드로 하는 거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한다 치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놓으면 카드를 내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 내가 예를 들어 마우스로 한다고 칩시다. 마우스를 딱 찍어서 드래그를 딱 했어. 그 드래그를 하면서 카드를 바라보니까 킬각이 잘못 계산됐어. 뭔가 이 카드 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카드를 낸 게 아니니까 필드에 나간 게 아니니까 드래그한 그 손을 마우스 손을 떼지 않고 싹 걷어들이면 돼요. 뒤로 드래그를. 그럼 안 나가. 그게 뭐예요 지금? 철회. 근데 이런 경우 있다. 이렇게 했는데 카운트가 시간이 이제 없다고 막 카운트가 되면서 당황해가지고 이 왼쪽 검지를 놓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카드가 나가거든. 그때는 못 걷어들여. 이거지. 물론 하스스톤은 카드를 취소하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나가면 끝. 낱장 불입이죠. 카드 게임은 뭐 고스톱이 됐든 포카가 됐든 낱장 불입이지.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청약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기간. 승낙의 효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승낙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앞 시간에 이걸 질문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자, 청약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학장 청약에는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유효기간 안에 이제 뭐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 이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있어야만 학장 청약이라고 보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유효기간이 없는 확정청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앞에서 분명히 확정청약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유효기간이 없는 확정청약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의 법의 정서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영국이나 미국 쪽 이런 계약과 관련된 판례 보면 얘는 확정청약 아닌 것 같은데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비슷한 사안인데 옛날에 어떤 판사님은 이렇게 판결을 하고요. 또 어떤 판사님은 정반대로 판결을 해요. 그러면 뭐야 싶으잖아요. 그러면 그걸 후세에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두 개 다 같이 적어놔요. 뭐 어쩌라고. 쉽게 말하면 케바케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확정청약에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구속하고 내용이 명확하고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 안에 승낙이 되면 양당사적으로 구속하고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유효기간이 없는 확정청약으로 칩시다. 그럼 어떡할 건데? 그때는 보통 합리적인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합리적인 기간이란 게 딱 정해진 날짜가 있나요? 없어요. 그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뭐 한 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1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뭐. 자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내가 물건을 팔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됐지 굳이 유효기간을 지켜야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단순한 생각인 게 어떤 물품이나 제품이란 게 그 제품의 수명주기란 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제품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단가가 떨어집니다. 제품 수명주기만 있나요?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죠. 시장 상황, 국제 시세, 환율, 원자재 공급 상황, 대외 경제 여건, 물품의 가격은 수시로 변동해요. 그죠? 우리가 뭐 지난달인가 갤럭시 신형폰이 나왔죠. 접을 수도 있는 200만 원이 넘죠. 근데 그게 1년 뒤에 2년 뒤에 그 가격이 아니게 될 거란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청약자가 청약을 했는데 피청약자가 그걸 보고 1년 뒤에 얘기를 해. 그럼 그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인가? 청약자가. 그렇겠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청약자는 이런 거래의 확정적인 제의를 할 때는 회신 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네가 하면 내가 그때까지 공급해 줄게. 그 비슷한 거 우리가 청약 승낙 안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 뭐 핫딜 이래가지고 뭐 있어요. 이 가격은 몇 날 며칠 몇 시까지만 유효한 가격입니다. 그런 거 본 경우 있잖아. 왜? 그 물건을 지금 조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밀어내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춰서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 상에서는. 그래서 유효기간을 둬서 유효기간 안에 그리고 또 청약을 했는데 확정적으로 청약을 했는데 이게 뭐 한 달이 돼도 답이 없고 두 달이 돼도 답이 없고 뭐 그러면 좀 곤란하죠.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경우 많대요. 이게 원체 이메일이나 이런 걸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 확인이 좀 늦어지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둬서 그 안에 보통 회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효력 소멸. 얘기했네요. 유효기간 경과.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반대 청약. 반대 청약은 물론 청약의 거절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지만 또 뭐라고 그랬죠? 제가 새로운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이다. 여기 뭐 밑에 보면 하살표에 실질적 변경이 아닌 부가적인 조건, 상이한 조건을 추가한 것은 반대 청약이 아니라 승낙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CISG를 공부할 때 가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CISG 19조에 있는 내용인데 CISG 19조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은 반대 청약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 다른 것 뭐예요? 후발적 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혹은 거래 제의를 할 때까지는 괜찮았어. 합법적이었어. 근데 뭐 법이 개정되고 상황이 달라지고 뭐 여건이 달라져서 이 거래를 지속하게 되는 것, 이 계약을 승낙하게 되는 것이 불법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을 지속하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청약이 효력이 소멸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당사자 사망. 청약을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연사 했어요. 병사를 하든 뭐 어쨌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영미법에서는 이거 무효로 봅니다. 근데 대륙법계에서 무효라기보다는 뭐 효력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데, 대륙법계에서는 이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의사와 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의사가 명확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망한 사람의 뭐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도 있을 것이고 관리인도 있을 것이고 유산 관리인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아니면 뭐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하면 그 법인을 이어받을 뭐 후속 뭐 대표라든지 뭐 법인과 관련된 뭐 당사자 책임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한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자. 그게 대륙법계의 입장입니다. 당사자 사망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앞에 부분 다 했죠. 승낙입니다. 승낙에 대해서는 뭐 오늘 시간에는 다는 못 나가겠네요. 그래도 승낙의 개념 정도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승낙은 청약자인 상대방의 청약에 의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를 갖고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겠다는 거죠. 나 산다. 오케이, 콜. 자, 이 청약에 대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청약의 조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래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해야 돼. 근데 왜 그런 친구들 있죠? 꼭 그런 애들 있어요. 토다는 애들.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 뭐 하자. 와, 가자 했어. 근데 그러면서 뭐 말이 많아. 그 앞에서 얘기 안 하다가 한참 뒤에 뭐 말이 많아. 뭘 달어. 토를 달아. 뭐 어떻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빨리. 결국에는 뭔가 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죠? 그래서 지 마음에 안 드는 걸 고치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이, 고친 내용이 원 청약하고 뭐예요? 안 같죠? 다르죠? 변경이 일어났죠? 그거는 승낙이 아닙니다. 뭐가 되겠어요? 반대 청약이 됩니다. 반대 청약. 그래서 승낙이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내가 청약하면 넌 무조건 받아야 돼의 무조건이 아니고, 청약자가 청약한 그 조건에 무조건적인 동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싫음 말고지 뭐 안 사. 뭐 안 사 할 수 있지. 안 사면 뭐라 그랬어 앞에서? 청약이 거절, 청약이 유효하지 않게 끝난다 그랬죠. 할 수 있는데, 저기서 무조건이란 말은 뭐예요? 승낙 여부가 무조건이란 얘기가 아니라 조건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가격, 이 물건, 이 수량, 이 포장, 이 선적, 이 운송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낙한 내용, 피청약자가 승낙한 내용이 곧 뭐가 되겠어요? 계약 내용이 됩니다. 계약이 성립됐고 계약이 확정됐고 그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더 협상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겠지만,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우리가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업이 진행되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계약이 성립됐고 계약이 확정됐고 그 내용은 청약의 승낙과 같은 내용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승낙은 청약의 조건과 일치해야 된다. 뭐 그 얘기죠. 지금 제가 했던 그 얘기죠. 그리고 유효기간 안에 행해져야 한다. 맞죠? 유효기간 앞에서 얘기했죠. 자, 승낙은 불요식성이 있다. 만약에 청약자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청약자가 답답해서 전화기를 들어서 오케이 했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만나서 얘기해줘도 돼요. 산다고. 말하기 귀찮잖아? 돈부터 싸줘. 그것도 돼요. 말하기 귀찮으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 그런 사람 있죠. 쿨하다 못해 너무 추운 사람들. 뭐 하자 했는데 뭐 카톡에 답이 없어.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근데 뭐 와 있어 벌써 이미 뭐 와 있거나 뭐 돈을 보내놨거나 뭐 해요. 예.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인간관계를 좀 많이 맺다 보면은 쿨이 아니라 아이스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CISG 그런 내용 나와요. 행위로서 하는 승낙도 있어요. 행위로서 하는 승낙. 자, 그리고 승낙에 대한 어떤 효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